1번 판례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사건으로 알아두시면 되는 판례죠. 이제 이 판례와 관련된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요. 2026년도 4월 4일 시행된 이제 국가직 국어 평가 문제에서 출제되었는데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구경 한번 해보시죠. 업무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억번은 이제 다른 판례죠. 현수막 사건이라고 하는데 내용은 일반론입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 드릴 때 이미 다 숙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뭐 어떤 사실이나 의견 등을 알리는 것이 이례적, 일시적이라면 원칙적으로 업무 아니죠. 다만 계속성 갖는 본래의 업무 수행의 일환, 이꼬르 이 말이죠. 이꼬르 일환으로서 또는 본래 업무 수행과 밀접 역시 이꼬르 이 말이죠. 이런 이례적, 일시적 사무가 본래의 업무와 이꼬르, 본래 업무와 이꼬르인 경우에는 업무 취급해야지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틀렸네요. 다음 미연번이 본 판례의 내용을 출제한 것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컴퓨터장 정보 처리 장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게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오착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상하죠?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키워드고요.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상하죠? 뭔가 호응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그 판례 내용과는 좀 배치되겠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 해당한다라고 금방 공표했습니다. 자, 하여튼 사람 오착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사람을 직접적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계의 업무방해죄 위계에 해당한다라고 금방 배웠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디귿번 역시 기본 강의 과정에서 배우는 일반론적인 내용입니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란 직업, 사회상황상 지위 많이 보도 문구죠. 위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사업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 주된 것만 업무 취급합니까? 아니죠.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옳은 내용이었고요. 리얼번 의료인, 의료법인, 아닌자 그러니까 비의사죠. 비의사가 병원을 차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비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배웠죠. 이런 걸 무슨 업무? 반사회적 업무라고 했습니다. 환자 죽일 일이 있습니까? 비의사가 병원을 차린다? 환자 죽습니다. 반사회적 업무 취급해서 이런 업무를 방해한다고 해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을 적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업무방해죄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지만 예 맞습니다. 무자격자 그 비의사를 말하죠. 비의사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 얘는 진짜 의사입니다. 진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 요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거는 진짜 의사가 진짜 성심성 있고 환자를 완쾌시키겠다라는 일념 하에 하는 그런 진료 업무죠. 이거는 진짜 의사의 업무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반사회적 아닙니다. 이 진료 업무를 누군가가 방해를 했다면 그때는 당연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라는 지지의 판례였습니다. 마무리 보면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 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옳은 것은 디귿 리얼이니까 정답은 2번이었죠. 이번에 지금 우리가 본 이 판례 출제된 내용 보면은 일반론적인 성격이 강한 내용이었죠. 하지만 다음에 출제될 때는 아까 뭐 갑을 등장시킨다든지 피해자 카카오뱅크를 등장시킨다든지 해서 구체적인 사례 문제에 가깝게 출제될 가능성도 있으니 아까 도식화된 그 사건 설명을 좀 기억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판례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례인데 출제될 가능성이 10% 미만짜리라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서 실어두었습니다. 이제 예상 문제 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재형법 등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은 이미 기출되었던 지문 중에 하나죠. 저축 비리 사건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법 내용 뭐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예전에 뭐 상호저축은행 비리 너무 심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안겨줬죠. 이제 그런 놈들 처벌하는 그런 법입니다. 상호저축은행 측에서 실적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저축하는 사람들에게 리베이트를 줬죠. 그래서 그 리베이트를 받고서 저축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그런 법 조문이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법인 통장의 명의는 당연히 그 회사 법인이겠죠. 그 저축의 주체인데 근데 실제로 돈을 받아 처먹는 놈은 그 법인이 아니었겠죠. 누구였습니까?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 누구? 그렇죠. 그 법인의 자금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놈들이죠. 자금 담당 상무 뭐 이런 애들. 그런 놈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부실한 금융기관에 회사 돈을 갖다가 입금을 하고 금융비리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 가급적 넓게 처벌해야 되겠죠. 네, 그런 마인드로 보시면 됩니다. 저축을 하는 자의 사법상 법률과 기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 이런 놈들이 주로 리베이트를 받으니까 이런 자들 처벌해야 된다 기억하고 보면 됩니다.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벌
처벌된다 이 말이죠. 처벌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무법정 위반된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해야지 이런 놈들 처벌할 수 있죠. 2번이 이제 이 본 판례 내용인데 뭐 내용 다 아시겠죠. 뭐 3년간 유예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갑 이놈은 전체 기준으로 하면 50명 초과 사업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예될 수 있다 해석하면 안 돼. 재형법정죄에 위배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위배된다 이렇게 해야죠. 3번 이메일 누설 사건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구구절절한 내용 읽어볼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이메일을 해킹해가지고 그 이메일 알아내어서 다른 누군가한테 누설했다면 그 자식들 용서할 겁니까? 처벌해야 되겠죠. 그런 마인드로 푸시면 됩니다. 뭐 이런 행위를 법, 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지. 그래야지 처벌할 수 있죠. 해당한다 이런 표현은 처벌 이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합헌이지 재형법정지 원칙에 반하는 확정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여기 키워드죠. 아니면 약국 개설자 아니면 한마디로 비약사가 마약류 또는 뭐 전문 의약품 이런 의약품들을 취급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비의사가 환자들 진료하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 취소할 수 없다. 예, 처벌해야지. 꼭 규정한 약사법 44조 1항 판매에 아니 그 마약류 전문 의약품을 무상으로 주든 유상으로 주든 그 국민 건강 해악을 끼치는 것은 동일하죠. 예, 유상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연히 무상으로 의약품 양도하는 수요도 포함시켜서 이런 놈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요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지 위배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이런 자식들 처벌할 수 있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옳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판례 보겠습니다. 외교상 기밀 누설죄 관련 판례인데 출제 가능성은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외국인이 대한민국 정적 외에서 외국인의 국외범이죠. 문제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는 외국인의 국외범 처벌하는 내외 국통 유문인 그 형법 5조 해당 범죄가 아닙니다.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범한 경우는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내외 국통 유문인 거기에 해당 안 됩니다. 그 다음 2번 외교상 기밀 누설죄 외교상 기밀이란 방금 우리가 읽어봤죠.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보존하여 간직해야 할 기밀로서 금방 읽었습니다. 외교정책사 외국에 대하여 비밀하거나 이게 유명한 문구라고 했죠.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서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 대외적 안전과 지위 위험을 처리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서 보호할 실질 이게 키워드라고 했죠. 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이거 원래요. 3번 외국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그러면 이제 이거는 미리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외교상 기밀 누설한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예, 옳습니다. 4번 금방 봤던 그 판례를 사례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갑이 청와대 근무하는 공무원인 을에게 이 통화 내용 이거 외교상 기밀이라고 이미 이제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를 공개하고 이게 아울러 자신의 페이스북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게재한 경우 처벌받아 마땅한데 범죄명도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을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고요. 갑은 공무상 비밀 누설받은 대항자 처벌하는 규정이 없죠. 이거 우리 뭐 필요적 공범 파트에서 열심히 배웠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갑은 처벌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갑은 별도의 범죄 있지 않습니까? 외교상 기밀 누설죄로 처벌되죠. 틀린 내용이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판례 보겠습니다. 4번 판례는 도식화해야지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형벌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기억번 62조 1항 단서 집행유예 결격 사유 단서죠. 금고 이상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되는 3년까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이제 집행유예 선고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죠.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 선고할 때 이미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 사고 쳤다 이 말이지. 그러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인데 집행유예가 없어졌다면 그냥 실형이 된 거지 뭐. 미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더 포함시켜야지. 이 집행유예 판결 자체가 뭐 형 선고 효력 상실되었다면 결격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여지는 있죠. 하지만 이거는 집행유예가라고 돼.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됐으면 징역형, 실형이 살아나니까 결격 사유에 더 포함돼야지. 포함되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었고. 니언번도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죠. 임의적 강경 사유 존재 인정되고 북한이 따라 유기징역형에 대해 법률상 강경을 할 때 형기 2분의 1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형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한 하한 모두 2분의 1 강경한다 해석을 하죠. 뭐 상한 하한 이렇게 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것번 금고 이상 형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금방 봤던 판례 내용이 이렇게 기출되었습니다. 3년 내 또 금고 이상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누범이 되겠습니다. 그 후 그 형은 앞에 요 금고 전범전과 말한다고 했고요. 그 형이 이런 법률에 따라서 실효되었다. 의미 없죠. 형법 35조 1항에서 정한 누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해당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리얼번 몰수할 수 없는 때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 선고를 받았더라면 이로써 뭐 일종의 대체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득 상당히 의미한다고 봐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 선정 공소 제기 시 아이 무슨 소리 판결 선고 시 가격 기준으로 해서 물가 상승된 거 다 받아내야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고 그러면 옳은 것은 2번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모해위정죄 케이스인데 이거 나올 가능성 이것도 역시 90% 이상입니다. 자,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위정의죄 및 무고의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키워드 딱 보이죠? 사립. 그리고 결론부 모해위정죄 성립한다 X. 바로 적절하지 않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머지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12조 2항에서 정한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원칙을 구체한 자기부재 거부 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정언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정인이 정언 거부권을 고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정언 거부권 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 앞부분 괜히 읽었습니다. 사실상 장애 바로 올걸. 이렇게 정언거부권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누가 배드? 판사가 배드.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의는 굿입니다. 정언거부권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죠. 원칙적으로는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판사가 배드니까 정언거부권자가 위정을 하였을지라도 위정죄 성립하지 않죠. 판사가 배드니까. 물론 예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칙적인 경우의 지문이죠. 옳은 내용이었고 다음 3번 위정죄 범한자가 이실직고하면은 엄청 큰 혜택을 주었었죠. 조문상 필요적 감면 혜택 줍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죠. 이런 처분 등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자수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4번 이거는 예전 기출된 지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딱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사립이면은 이런 자들 징계 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로 민원 제기했다 하더라도 무고죄 성립하지 않죠. 무고죄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해 위정죄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이었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네요. 자, 6번 판례 보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 만들어 보았는데 보겠습니다. 다음 재형법정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반 음식점 영업자인 피고인이 뭔가 잘못을 해서 기소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피고인한테 지금 적용되는 법조문에 해당하는 단어만 일단 체크하죠. 아, 이 단어입니다. 주류만을 판매하는 그런 행위라면 아마 처벌했던 모양이죠. 아무래도 이제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서 술만 팔면은 처벌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문제는 법조문에 만이라고 돼 있지. 만 영어로 only. 그래서 이게 이제 양으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행위를 파악해야 되겠죠. 피고인 행위 한번 보겠습니다. 아, 피고인은 이런 행위를 했네요. 안주류와 함께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했답니다. 자, 주로 저 영어 못하지만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mostly입니까? 이게 염소죠. only하고는 다르죠. 자, 양에 해당하는 주류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해당하는 주로 주류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죄 위배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위배된다라고 했어야죠. 양념소 법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는데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었고 2번이 금방 파악했던 본판례 내용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마약류 취급자 그 치과에서였죠.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폐업했었죠. 경우 향지서야 부모를 허가관청 승인을 받아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는 동법 13조 1항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인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1심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마약류 취급자가 해당 허가관청 승인을 받지 않고 향지서약품을 양도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되지. 이것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 피고인 치과의사처럼 아예 양도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법리 오해 위법이 있다 라는 것은 옳은 내용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의사가 예외적으로 선말 등지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용해서 진료할 수 있죠. 예, 진료 안 하면은 오히려 위험한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네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 당연히 처벌해야지. 근데 이거는 어떤 환자를 진찰하지 않고 그냥 처방전만 달랑 발급해주는 이런 놈들 처벌하는 취지였죠. 근데 이 의사는 참 고맙게도 선말 등 아주 그냥 위급한 환자들을 이런 식으로 진료를 했던 겁니다. 환자의 용태를 스스로 직접이죠. 듣고 판단. 예, 이렇게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이니까 이 의사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닌 자가 아니죠.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인과관계만 염두에 두면 쉽게 풀리는 내용입니다. 외국한 거래법 몇 조가 정하는 모수 추징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인과관계 인정 표현이죠. 취득한 외국한 기타 직업수단 등을 뜻하고 예, 범죄가 성립할 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됩니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고요. 몰수 추징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범죄와 인과관계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만 몰수 추징을 하는 것입니다. 범인이 외국한 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인허가나 매국한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나 예 맞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수 추징을 한다라는 취지. 여기서 취득이란 해당 범죄 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해야죠. 인과관계 인정되는 것만 몰수 추징한다라는 취지니까요. 인과관계 인정되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틀렸지.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7번 판례는 자본시장법 위반 판례인데 출제 가능성이 10% 미만에 불과합니다. 예상되는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 거의 안 나올 것 같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재형법정주의 문제에 끼워 넣어서 출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예상해 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재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양념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판례 내용이죠. 보겠습니다. 양에 해당하는 문구 이거죠.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이런 짓을 하면은 처벌하는 조문이었거든요. 양. 근데 피고인의 행위는 직접 상대방의 주거지 출입문에 끼워 넣음. 이게 염소죠. 같습니까? 다르죠. 통신 매체를 이용 직접 끼워 넣는 이 문구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법을 적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자, 끼워 넣음으로써 상대방에 전달한 행위는 보험 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가 있다. 없다. 라고 했었어야죠. 틀린 질문이었고 2번 역시 마찬가지 양념소 법칙 적용하면 됩니다. 자, 적용되는 법조문에 있는 문구가 허위 제공이었습니다. 이게 양. 근데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 너락이었죠. 염소.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지. 적용하면 안 되죠. 자, 그렇게 마무리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서 허용되지 않는다. 요거는 옳습니다. 3번 역시 양념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죠. 자, 무민운전죄 규정한 도로교통법 해석이 문제됐었는데 자, 법조문에 있는 문구는 이거였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게 양이었고요. 실제 이제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이것이었답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 염소라는 문구하고 받았으나 효력이 정지된 염소죠. 이 염소에 해당하는 문구 같습니까? 다르죠. 법조문 적용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번이 금방 검토했던 본판례의 지문입니다. 그로만 행위들만 체크하시면 돼. 자신이 속한 장모, 비액임이 추천해가지고 보유하기엔 주식이면은 솔직하게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표시하지 않은 채 고로만 놈, 배더죠. 아는 채 뭐 이런 방법으로 공표를 한 행위는 당연히 해당 법조문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라고 해야지 처벌되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증거인멸죄 관련 판례인데 출제 가능성 90% 이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보시죠. 이 판례는 이미 2026년도 국가직 9급에서 기출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본 판례의 내용을 응용한 경우였죠.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 규정에 따라서 행위자 즉 종업원으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증거인멸 이야기 나오겠지. 위반 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는 자기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 성립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9X죠.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자, 2번 지문 보시면 강요죄와 유사강간죄의 관계를 묻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유사강간죄 대 강요죄는 소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 관계 있다. 이거는 개인적 자유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강요죄가 경미한 범죄다. 이거죠. 소범죄다. 네, 이런 뜻입니다. 일반법 관계 있으므로 피해자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보 형태로 유사강간죄 성립하는 경우 유사강간죄 안에 강요죄는 흡수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입니다. 3번 11세 피해자를 가늠할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 객실까지 데리고 간 완료 미완료 완료죠. 기수입니다. 이 판례도 역시 가늠 목적 유인죄 기수 인정했죠. 근데 갑자기 이제 법조문 문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 피해자 살아있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 하면 해방강경 규정 적용돼가지고 형을 강경할 수가 있죠. 살려서 돌려보냈으니까.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 수익하는 행위 이것도 처벌은 해야 될 것 같던데 우리 판례는 이런 행위를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손괴죄로는 잘 처벌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손괴죄로 기소하는 것은 요주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사용 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 가치를 영덕, 근데 손괴죄는 영덕하는 죄가 아니죠. 비영덕죄니까 손괴죄하고 이런 행위는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덕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 그 물건 자체가 훼손된 경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죠.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이 아니므로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지문은 옳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지문은 비교적 최신 판례인 사과나무 사건에서 나왔던 지문인데 이거는 검사가 기소를 좀 잘못한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해식을 보면 이제 갑이라는 인간이 A 소유 토지 위에, 갑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죠. 타인 소유 토지 위에 무단으로 사과나무를 식재했답니다. 당연히 열매인 사과를 갑이 가져간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손괴죄로 기소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손괴죄로 기소를 하니 위에와 같은 알도 못하는 이런 문구로 판례가 손괴죄 무죄 선고를 때려버리죠. 검사가 개망신 당한 경우였죠.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나무 사건이 떠오릅니다. 감나무 사건 역시 나무 종류만 빼고서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갑이 타인 소유, 즉 A 소유 토지 위에 감나무를 무단 식재하고 열린 감을 가져갔다. 근데 감나무 사건에서는 손괴죄로 기소한 적이 없죠. 절도죄로 기소했습니다. 절도죄로 기소하니 야, 무단으로 식재한 이 나무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의 소유다. 즉 갑 너 입장에서는 타인 소유다. 그리고 이 나무는 토지 위에 부착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 나무 역시 토지 소유자가 점유한 거다. 따라서 이 감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에 해당하는 재물이다. 감 너가 승낙 없이 가져가면 무슨 죄? 절도죄다. 예, 이런 논리로서 절도죄를 인정을 했는데 왜 이 사건을 손괴죄로 기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손괴죄로 기소한 이 검사 개망신 주면서 한 말이 이제 요런 말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죠. 9번 판례 보겠습니다. 범죄단체 구성활동죄와 관련된 판례인데 형법쟁점과 형소법쟁점이 혼합되어 있죠. 둘 다 90% 이상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다음 사례는 위에서 봤던 그 사례의 내용입니다. 2015년 6월경 사이에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활동을 하여 이거는 이제 포괄일제 안에 속하는 범죄들이라고 했습니다. 2024년 4월 11일 범죄단체 활동죄로 공소제기되어도 그 후 범죄단체 가입죄를 주관하는 공소사 변경이 2025년 8월 11일에 이루어졌다. 이미 다 알겠지만 최초 공소제기 시점인 이때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따지기만 하면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번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활동하는 경우 포괄일제 관계 있다고 했죠. 옳은 내용이고, 자 2번 포괄일제의 경우 공소사 변경이 있을 때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어떤 시점? 그렇죠. 당초 공소제기 시점. 사례에서는 이때였죠. 따라서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지.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옳은 내용입니다. 3번 포괄일제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했고요. 100만 5번 정도 나왔던 전년 지문입니다. 결국 위 사례에서 갑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죄의 공소시효는 완성되었습니까? 아니죠. 아까 10년 이렇게 제시될 거라고 했고요. 자, 가입죄 공소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네, 당초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10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총포화약법 위반 관련 판례인데 출제될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굳이 판례를 낸다면 이런 식으로 재형법정주의 문제에 끼워 팔기 식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양념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었던 판례죠. 법조문에 있는 단어가 소지였습니다. 양 피고인의 행위는 뭐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이었죠. 이게 염소입니다. 어떤 문제되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이게 소지입니까? 소지 아니죠. 그래서 양 염소 법칙에 따라서 이 법조문을 적용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있었죠. 근데 뭐야? 소지 행위로 보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예, 옳은 내용입니다. 2번 법조문에 있는 단어가 요거였죠. 상관을 면전이었습니다. 양. 실제 피고인이 문제된 행위는 전화를 통하여였죠. 염소. 면전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 법조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통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예,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그 유명한 총부품 사건이었죠.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는 자 처벌해야지. 금방 본 판례와 연관이 있죠. 총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양이었고요. 네. 실제 피고인의 문제된 행위는 총포 그 자체가 아니라 총포의 부품이었죠. 염소입니다. 이 법으로 이 행위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따라서 부품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런 법은 재형법정주의 원칙 중 법률주의에 위배된다.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시행령에 자신의 모법에 없는 이런 것을 끼워 넣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4번이 본판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스토리는 아니까 키워드만 체크하죠. 주한미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통제 관리 아래 있지 않은 개인 물품이었죠. 그래서 국내로 발송한 경우 처벌 불처벌 처벌이었습니다. 소파 입장에 따라 우리나라 총포화약법을 적용할 수 있어죠. 동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 내렸어야 되는데 없다니까 틀린 내용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었습니다.
11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법령 개폐와 형법 제1조 제2항 적용에 관한 판례입니다. 출제 가능성은 9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문제 만들어 보았는데 이 정도로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일치하는 것은 박스에 있는 사례 내용은 방금 우리가 봤던 그 내용입니다. 바로 지문으로 가보시죠. 1번 형벌법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9조 1호는 이런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고시 제3조는 모법이자 형벌법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1호와 한몸일체라고 했죠. 결합하여 형사처벌 근거가 되는 바 옳은 소리입니다. 이 사건 고시 개정은 형벌법규로부터 속건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했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이렉트로 폐지로 평가해서 면소 판결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2번 고시 제3조는 사기죄 다른 법령이죠. 형벌법규와 형식상으로는 다른 법령이나 실질적으로는 동일하다 볼 수 있죠. 그 취지가 실질적으로 불가분적 결합되어 보목적 등을 같이 하는 보충교범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아까 봤던 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 개정은 사기죄의 성립처벌과 유명한 말 나왔습니다. 직접 관련 형사법적 관점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기죄도 폐지된 것으로 간주해서 면소 판결 선고해줘라. 이 소리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3번 범죄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뿐만 아니라 수임법률, 즉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동전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 그 다음 반성적 고려, 이제는 안 따진다고 했죠. 이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따라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옳은 소리네요. 원칙적으로 형법 1조 2항 형소법 326조 4호 적용된다 라고 했습니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4번 이 사건 고시 개정은 형법 1조 2항 형소법 326조 4호에서 말하는 법령병에 해당하고 맞는데 이로써 가부행위는 사기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죄라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맞잖아요. 그러면 무슨 판결? 면소해야 되지. 이런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이건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네요. 자, 12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공유물에 관한 불행사 방해죄 판례인데요. 출제 가능성은 90%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이 판례에 대해서는 이미 2026년도 국가직 국업 문제에서 기출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사 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유자 갑, 이 공유물을 치은 손괴하여 공유물을 목적으로 한 제한 물건이나 채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어디서 많이 보던 표현이죠. 이러한 제한 물건이나 채권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아까 지적했던 그 문구죠. 갑이 소유자로서 자기의 물건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옳은 내용이죠. 1% 딱 적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여러 사람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한 개의 행위. 자, 이거는 이제 다른 판례인데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자기의 이거는 문제되지 않았네요. 자기의 물건이라고 딱 제시되어 있으니까 그럼 자기 물건을 한 개 행위 1타죠. 1타 언닉함으로써 그 여러 사람, 이제 권리자가 여러 사람이네요. 여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면 권리자별로 각각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하고 당연하죠. 각 죄는 서로 한 개 행위 1타라고 돼 있는데 무슨 실경이야. 상경이지. 그래서 틀린 질문이고 자, 이 판례 역시 마찬가지 자기의라고 제시되어 있으니까 본 사건에서 문제된 그런 문제는 안 생기겠습니다. 자기의 물건을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점유자의 의사나 그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의사, 하자 있는 이라도 의사 이게 키워드입니다. 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되었다면 자, 권리행사 방해죄 행위태양 중에 아까 치은손 있었죠. 치은손 있었습니다. 이 중에 취라는 말은 타인 점유하에 있는 것을 강제로 자기의 점유로 가져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의사, 하자 있다 하더라도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인정됐기 때문에 강제가 됩니까? 안 되죠. 강제로 가져온다 할 때 그 강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죠. 무슨 사건입니까? 그 유명한 맥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스토리는 아니까 생략하겠습니다. 3번은 틀린 지문이고 법인의 대표기관이면은 대표기관이니까 법인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대표기관 자기 소유 취급하죠. 근데 이 아닌 지배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직무권한 범위 내 직무에 관하여 법인의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의 물건을 취급한 경우에는 자기의 물건을 취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대표기관이면은 아주 쉽게 법인의
법인의 물건은 자기의 물건 취급한다고 했는데, 지배인이니까 이제 아리까리한데, 우리 다 알고 있듯이 지배인도 포괄적으로 그 법인의 직무상 권한을 대리하는 자라고 했죠. 그래서 지배인도 대표기관처럼 법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자소 취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을 취급한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상법적으로는 뭐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형법적으로는 대표기관, 지배인 대표기관, 적어도 권리행사방해죄에서는 같이 취급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정답은 1번이죠. 자, 13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취득죄와 관련된 판례인데 별로 안 중요해서 출제 가능성이 원래는 한 10% 정도 예측했는데, 이 판례 중간에 형법 총론 규정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20% 정도 뛰어오르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상 문제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굳이 낸다면 재형법정주의 문제로 끼어 팔기식으로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양념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었던 지문이죠. 양벌 규정 내용인데 분명히 행위자를 벌하는 왜 법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행위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었습니다. 염소. 완전히 다르죠. 법인격 없는 사단에 대하여서도 이 양벌 규정 적용하면 안 되죠. 당연합니다. 따라서 결론부 보겠습니다.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사단, 이 염소에 대하여는 같은 법 74조 양이라고 규정된 법 조문을 적용하면 안 되지. 처벌할 수 없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2번 역시 양념소 법칙 적용하면 되는 판례였죠. 압수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분명히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압수 장소의 보관 중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압수 장소에 현존하는 물건까지 압수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보관 중인이라는 문구와 현존하는 문구는 다르다. 이런 경우도 양념소 법칙 적용해서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없다. 현존하는 물건을 압수했다면 위법이다. 이제 이런 의미였죠. 옳은 내용이고, 자 3번 역시 양념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되었던, 이것도 기출 지문 내용이었습니다. 피고인이 기업 구매 전용 카드를 이용해서 이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데, 피고인한테 적용되었던 법 조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고 하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규정된 단어부터 체크하죠. 위 카드가 요겁니다. 신용카드. 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신용카드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피고인이 한 행위는 이거였죠. 기업 구매 전용 카드를 이용한 행위였습니다. 기업 구매 전용 카드 염소. 다르죠? 글자가 다릅니다.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겁니다. 따라서 마무리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4번이 이제 금방 봤던 판례 내용입니다. 내용 다 알고 있으니 결론부로 가겠습니다.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법률 위반죄 이외에 별도로 영업비밀 누설,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립했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 되겠습니다. 자, 14번 판례 보겠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추징과 관련된 판례인데, 추징이라는 형법 용어가 들어가서 출제 가능성 한 30% 정도 예상해 봅니다. 예상 문제 몰수 추징 관련된 지문들과 끼어파기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형사상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금방 봤던 그 판례 내용이었죠. 그냥 여기서 우리는 세탁, 이거는 깨끗한 세탁이 아니라 더러운 세탁이니까 처벌 이렇게 딱 체크하시고, 수수료는 추징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한 지문 내용이죠. 마무리를 보시면 결국 피고인은 범죄단체 조직죄, 범죄단체 활동죄 이런 범죄들을 저지르거나 가담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세탁해주고 받은 수수료는 이런 범죄들과 유관하기 때문에 추징 대상이 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된다라고 했었어야죠. 틀린 내용입니다. 2번 행위자에게 유죄 재판을 안이할 때도 몰수 요건이 있는 때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죠. 어떤 경우입니까? 책임 무능력자가 자기 소유의 칼로 살해를 한 경우 떠올리시면 되죠. 책임 무능력자니까 당연히 책임 조각으로 무죄가 될 것이고, 하지만 그 칼은 어떻게 할까요? 몰수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를 떠올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내용이고, 몰수나 추징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과 관련 유관 요건이죠. 유관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 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 이거는 무관이잖아요. 무관한 것에 관하여는 몰수 추징 당연히 선고할 수 없다.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자 갑이 정보통신망 통하여 음란한 화상 영상을 배포하고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 인정했네요. 인정하는 경우 갑이 범죄 행위에 이용한 웹사이트 매각을 통해 취득한 대가는 이거는 가상 공간에 있는 어떤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물건이 될 수 있다 없다. 물건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으로는 몰수가 가능하겠지만 형법상으로는 몰수 요건에 물건이라고 떡하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물건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것을 매각한 대가는 추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었죠. 결국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15번 판례 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규정되어 있는 요 외국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판례인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예상 문제 만들어 보았는데 이 판례는 굳이 낸다면 이렇게 재형법정주의 문제로서 끼어팔기식으로 낼 수밖에 없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재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꽃불류 사건이라고 했죠. 불에다가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허가 없이 불장난하면은 처벌할까요, 불처벌할까요? 처벌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용에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해야지 이놈 자식들 처벌할 수 있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런 거 사용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설치 행위를 해야지.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당연히 사용에는 설치 행위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논리적, 약간 이제 졸렬하게 신속하게 풀려면은 그냥 허가 없이 불장난하는 자식들 처벌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처벌해야 되니까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되겠죠. 유체성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2번이 금방 본 판례 내용입니다. 이 자식은 무조건 처벌해야 되겠죠. 한번 보죠. 여론조사 분석 결과는 갑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갑이 당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 비율이 가장 높았잖아요. 근데 갑 이놈의 자식은 이걸 갖다가 빼고 게시를 해버린 거죠. 이런 꼼수쟁이들은 무조건 낙선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보러 가시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포한 행위에 해당하죠.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자주 나왔던 기출지문이네요. 양도는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행위를 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접근 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이런 행위는 아니죠. 양염소 법칙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양도는 양, 이런 행위들은 염소. 글자가 완전히 다르다. 의미가 완전히 틀리니까 당연히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했었어야죠. 4번 역시 마찬가지 자주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반의사 불벌죄에서 피해자인 청소년이 또라이만 아니면 즉 의사 능력이 있으면은 굳이 법정 대리인 동의 필요 없죠. 얼마든지 단독으로 처벌 부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무리 보시면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법정주의 내지 유체성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자, 16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허위 세금 계산서 관련 판례인데요. 이런 조세범 처벌법과 관련된 판례들은 조세 정의 떠올리시고 허위로 세금 계산서 작성한 놈들 처벌 불처벌 처벌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출제 가능성은 한 5% 미만으로 봅니다. 예상 문제 만들어 보았는데 이 판례 역시나 재형법정주의 문제로서 끼어팔기식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재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은 그 유명한 판례 변경 사건이죠. 변경된 판례로 얼마든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판례는 법률이 아니니까. 보겠습니다. 행위 당시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죠. 판례는 법률이 아니니까 형벌불소급 원칙 적용 안 됩니다. 따라서 처벌하는 것은 형벌불소급 원칙에 반한다. 틀렸습니다. 2번이 방금 봤던 판례 내용이었죠. 이놈의 자식들 처벌, 불처벌인지 체크하면 됩니다. 실제로 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도 거짓, 허위였다 이거지. 그리고 이 자들이 자료상이 발급한 것이 아니더라도 처벌해야 되겠죠. 조세 정의를 위해서는. 결론 보러 가시고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짓으로 기자에 제출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처벌 가능하니까. 3번 범행 발각 전 자수 사건이었죠. 자수는 피고인한테 유리불리, 당연히 유리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피고인한테 이 유리한 사유를 범행 발각 전이라고 단서를 붙여서 해석하면은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되잖아요. 이런 해석 헌법상 허용 안 되죠.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도 유체성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해야죠. 틀린 내용입니다. 4번 당콩해양 사건이죠. 양념소 법칙 적용하면 되는 판례였습니다. 자, 법조문에 있는 단어 항로 양이었고 실제 행위는 지로였죠. 염소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따라서 항로에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재형법정주의에 반한다라고 했었어야죠.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적절한 것은 2번이죠. 17번 판례 보겠습니다. 이 판례는 개인정보보호법 중에 개인정보 취급자와 관련된 판례인데요. 자, 이 판례는 용어 3개만 정리하면 충분한 판례입니다. 출제 가능성은 10%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 문제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 판례 역시 재형법정주의 문제로 끼어팔기식으로 출제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출제된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재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헌법재판소 헌법재판 역시 법원의 재판과 같이 소동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헌법재판
재판은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 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죠. 그런데 뭐요?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 동시에 유추 해석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고 2번 알 수 없는 경위로 착오로 이 말이죠. 가상재산, 재산상 이익이죠. 재물이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을 이탈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설마 배임죄가 성립하겠습니까? 자, 이런 착오로 재산상 이익을 이체받은 자가 설마 배임죄의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오 송금 시에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가 있죠. 횡령죄 객체는 재산상 이익이 아니라 재물입니다. 근데 재물에 관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가 있다고 하여 그 구조가 비슷하니까 유추를 해서 신의 측을 근거로 착오로 재산상 이익을 이체받은 자에게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말이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죠. 자, 이런 경우 재형법정죄에 반한다 라고 했어야죠.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3번 4번이 본 판례 내용을 지문화한 겁니다. 이미 결론 알고 있으니까 결론부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인 개인정보 취급자 누구였습니까? 이사장, 차장이었죠. 직업자가 개인정보 처리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경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4번 새마을금고는 처리자였고 대표자인 갑 이사장이었죠. 이자는 취급자였습니다. 갑이 해당 금고 근로자인 A에 대한 징계 면직과 관련한 소송 중에 소송 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있었죠. 이 변호사가 피고인 썰이었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는 금고로부터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취급자로부터 이런 소송 목적으로 사건 의뢰를 받으면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자였습니다. 즉 공식적으로 제공받은 자가 아니었죠. 따라서 자 변호사로 하여금 A의 개인정보인 예적금 자료를 전달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한 경우 상기구 개인정보보호법 19조 위반죄 성립하지 않죠. 주체가 되지 않는데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한다?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겠네요.